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헬덜린의 아주 멋있는 시 한 편 준비해가지고 낭독해드리고 또 해석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 시는 헬덜린의 이제 초창기 10대 후반 그리고 20대 초반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시절에 튜빙겐 신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그 튜빙겐 신학교 재학생 시절에 썼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스러운 길이라고 해가지고 벌써 이름부터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제목에서부터. 그리고 시인의 사명에 대해서 헬덜린이 10대 시절에 처음 생각했다라고 하긴 그렇고 그 어린 시절부터 생각해왔던 그 관념이 점점 증폭되면서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초석을 다지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썼던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스러운 길이라는 시인의 사명에 대해 헬덜린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스러운 길인가? 찬란한 광경, 오 나를 현혹하지 말라. 이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노래에 드높이 날고 있는 아침 구름 위로 떠돌면서 자, 이 1연에서는 성스러운 길이 어떤 것인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 나오는 거죠.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 그것이 곧 이것이 라고 표현이 된 거고, 찬란한 광경, 나를 현혹하지 말라는 말은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찬란한 광경이라는 것이 헬덜린이 원하는 어떤 그런 이상적인 시인의 길이나 시인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찬란한 광경이라는 것은 세속적이고 그 당시에 헬덜린 동기들이라던가 동료들,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2024년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뭘 하든지 돈만 많이 벌고 배부르고 따뜻하게 잘 살면 된다. 누릴 거 다 누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쉽게 돈 벌고 마음껏 쓸 수 있는 삶, 어떤 그런 삶이 찬란한 삶이고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에. 그런 것처럼 그 당시 기준에서 봤을 때 헬덜린 어린 시절에 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세속적이고 찬란한 삶이라는 게 있었겠죠. 어떠한 식으로 구체화되어 있고 형상화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사람이 아니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예상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찬란한 광경이라는 것이 헬덜린에 이상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따졌을 때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생각해봐라. 그것도 인품이나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운이 좋다든지 엄마 찬스, 아빠 찬스라든지 기적이 일어났다든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범죄자들도 쉽게 돈을 만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처벌은 약하고 그런 시대잖아요, 사실상.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이 찬란한 광경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와닿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야, 오 나를 현혹하지 말라라고 뒤에 나오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본 거예요. 찬란한 광경이 만약에 헬더린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시인의 길이었다면 나를 현혹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나를 마음껏 현혹해줘. 내 피를 다 빨아먹어줘. 나를 완전히 도취 상태로 악마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줘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죠? 이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길, 성스러운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 당시에 세속적인 길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가? 내 주관도 없이, 신념도 없이,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만 가진 채로. 이렇게 스스로한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겠죠. 노래에 드높이 날고 있는 아침 구름 위로 떠돌면서, 자, 이 부분은 내가 길을 가고 있는 길을, 이 아름다운 노래가 풍겨져 나오면서 흘러져 나오면서 좋은 냄새와 향이 퍼지면서 아침 구름 위로 떠돌 수 있다라는 것은 아침 구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침 구름이 긍정적인 차원의 어떤 맑고 우리의 하늘의 아름다운 풍경을 구성하는 부분이자 어떤 그 요소로서의 구름이 아니라 아침 구름은 뭐겠어요? 태양이 떠오르고 만물을 비추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는 구름이잖아요. 그죠?
구름 때문에 태양빛이 가려서 제대로 만물을 비출 수 없고 빛이 좀 더 어두워지거나 좀 명암에 있어서 암적인 측면이 좀 더 강화될 수가 있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새벽에 눈을 뜨시거나 하면은 동치기 전에 아침 구름이 태양을 막고 있다라고 하면 그 아침 구름이 사실상 뭐예요? 빛을 방해하고 있는 입장이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빛을 방해하고 있는 입장에서 나의 노랫소리는 일종의 시겠죠. 헬덜린에게 있어서. 나의 시가 이 드높이 날고 있는 아침 구름 위를 떠돌면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훨씬 더 적합한 해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되게 해석의 여지가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뉴턴님 열심히 봐주시고 계신데 시를 제가 그분께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 한 두세 번씩 보라고 3번 이상 보는 것도 괜찮은데 여러 번 보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거겠죠. 두 번째 연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어떤 길인가? 정교하게 지어지고 대리석으로 다듬어져 곧바르게 마치 햇살처럼 당당하게 뻗어있는 길이에요. 그 입구에 하나의 드높은 심판대는 하고 질문을 던지죠. 이 길은 바로 정교하고 대리석으로 다듬어져 있어. 그리고 햇살처럼 뻗어 있어. 굴곡지지도 않고 뭔가 가로막는 장애물도 없는 것 같아. 물론 있겠죠, 현실에서.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숭고하고 최고의 길이야. 그래서 여기서 대리석 얘기를 또 하는데 대리석 얘기는 한마디로 헬덜린이 히랍 사상이라던가 히랍 문화에 대한 예찬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고 헬덜린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폴론과 같은 위치에서 바라보려고 했어요. 일종의 인류의 구원자이지만 인류의 구원자가 더 그것을 넘어서서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의미에서 태양빛이 만물을 생동시키게 만들고 만물을 부활시키듯이 죄로서 물든 인간의 가슴 속에 뭐예요? 죄를 사하면서 새로운 인류의 탄생을 바라는 어떤 그런 종말론적이면서도 뭔가 내세적인 구원관을 담고 있는 아폴론 이퀄 그리스도 느낌으로서 해석을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히페리온이라든가 여러 작품들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구도에서 우리가 이 맥락을 파악했을 때 대리석은 당연히 히랍 문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히랍 문명은 당연히 고전주의적이었으며 고전주의적이었다라는 말 즉슨 뭐겠어요? 르네상스적이고 르네상스적인 것은 인본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대리석적이고 정교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황금 비율로서 적절한 조화로서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과 어울리면서 동시에 그 속에서 인위적인 인공물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말 그대로 빛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몰두하고 그것을 칭송했던 사람들의 문화잖아요. 거기서 꽃피웠던 그런 문화를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 시를 바라보게 되면 정교한 대리석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심상이 그려지시죠?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미술적이고 예술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그 아름답고 마치 어떠한 방해물이라든가 장애물 하나 없이 깔려있는 그 깨끗한 순백의 옥색빛의 그런 자갈밭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있어요. 궁궐이나 궁전 같은데 바닥에 쫙 깔려져 있는 그 흰색 대리석 같은 느낌의 옥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제가 이제 그런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장면이라던가 그런 건축이라던가 그런 것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드높은 심판대라고 나오는데 이 심판대가 이제 무엇인지 이제 얘기가 나와요. 사면에서. 심판대를 자줏빛이 에워싸 흐르듯이 에메랄드가 눈부시게 하며 빛나듯 심판대 위에 커다란 왕호를 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저편으로 라고 얘기를 하죠. 심판대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겠죠. 왜 아리스토텔레스를 앉혀놨을까? 헬덜린이 그리스 문명에 예찬하는 마음이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 자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만물에 능통한 박사였어요. 그죠? 사실상. 오늘날로 따지면요. 한 박사 학위가 한 6, 7개 있는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되는 수준이야. 그죠? 아무리 노예를 10명, 15명씩 부렸다고 해도 돈 걱정 없이 살았다고 해도 여러분들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다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절대 아니죠. 그죠? 돈 걱정 없는 애들 지금 뭐예요?
강남 클럽에서 약 빨잖아요. 그러면은 돈 걱정 없다고 다 그렇게 살지 않아. 절대.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 다른 사람의 자유를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지성을 쌓았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비판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봤을 때 그가 남겨놨던 지적 유산이 사라센, 이슬람 이런 문명을 통해 가지고 결국 어디로 전 유럽에 걸쳐 퍼지면서 아퀴나스라던가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 지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유구한 세월을 흘러내려져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에도 통할 법한 2000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상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을 법한 정치 이론이라던가 사상 같은 것까지 끄집어내면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는데,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단순히 히라빈이라는 이유만으로 돈 벌어먹기 쉽다라는 이유만으로 평가절하할 순 없겠죠. 그가 경제적인 문제에서 해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업적을 쌓기는 일반적인 그냥 영웅적인 인간이 아니고서야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심판관이면 뭘 심판할까요? 문예를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예술을 심판해요. 단독자님,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문예를 심판하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도 능통했습니다. 한마디로 시학이라고 표현하면은 시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유명했던, 뭐가 유명했어요? 비극이라던가 희극이 유명했죠. 그리스는 극예술, 연극예술에 아주 그냥 휘황찬란했던 전성기적인 어떤 그런 시기가 있었죠. 소포클레스라던가 아이스킬로스, 에우리피데스와 같은 3대 비극 작가들이 썼던 작품들, 메데이아, 안티고네 이런 작품들 너무 유명하잖아요. 아리스토파네스 같은 경우에는 또 소크라테스를 비방했던, 풍자했던 희극이라는 작품이 아니라 구름이라는 작품의 희극. 말이 막 꼬여 지금 막 머리가 지금 막 풀가동되니까 지금 지금 냉각기라고 표현해야 되나? 지금 그거를 막 같이 동시에 돌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어가지고, 좀 말이 뭐 버벅거리는 부분이 있어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심판관으로서 힐덜린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힐덜린은 스스로가 그 자격을 부여한 거예요. 그리고 시학에서 이런 게 나오죠. 우리가 비극 작품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연민이라던가, 공포감, 즉 한마디로 저렇게 뛰어나고 비범한 인물조차도 우리처럼 비천하고 한심한 인물들이 겪는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그 사실, 운명의 예외가 있다라는 그 숙명적인 평행 이론의 그 느낌의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장면을 극으로서 감상하고 귀로서 들으면서 느껴지는 그 마음속의 어떤 퓨리파이, 정화, 안도감, 이 불운이 나만을 위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과 그 극적 승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어요. 시학이라는 이러한 자신의 글을 모아놓은 것, 그 뭉탱이라고 표현해야겠죠. 서류 뭉탱이. 왜냐면은 후제 사람들이 묶어놓아가지고 정리를 한 거니까. 아무튼 거기서 카타르시스의 정의를 내리고 예술작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시학에 대해서 보고 싶으시다면 우리 천병희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번역해 놓은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아무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끌어다 썼다, 인용을 했다, 인용은 아니고 언급했다, 그죠? 밝고 날카로운 눈으로 노래의 불같은 경주를 바라본다. 자, 불같은 경주는 뭘까요? 시인이 되고자 하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신의 삶이 한마디로 열정적인 불같은 경주와 같이 치열하다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이거를 이제 당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격투가 있었죠. 그리스에. 그죠? 로마 문명에만 있었던 게 아니죠. 올림픽 제전이 있었잖아요. 신탁, 델포이 이런 데에서 이번에 어떤 운동선수가 어떤 사람이 우승할 것입니까? 해가지고 막 그 당시에 막 돈도 걸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지금 강원랜드에 그냥 중고차 꼬라박아 놓고 담보로 맡긴 다음에 전당포에다가 시계 풀어 놓고 도박하는 사람이나, 그 당시에 운동선수 누가 이길 거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비싼
옷의 안감이라던가 비단 같은 거 맡겨가지고 뭐 도박하는 사람이랑 똑같다고. 인간은 사실 그렇게 뭐 크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중요한 거겠죠. 아무튼 그랬던 어떤 갬블링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헬덜린이 올림픽 대전에 참가한 운동선수처럼 그 어렵고 험난한 자신의 시인의 사명과 길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라는 일종의 포부의 표현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추천드립니다. 후자적인 해석이 더 나아요. 왜냐면은 그 불같은 영주가 개인의 투쟁으로서 바라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성스러운 길이라는 제목에도 더 어울리죠. 또한 그 성스러운 길은 그 산맥을 서둘러 떠난다. 그래서 그 산맥이라는 것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과감하게 계곡으로 그 길 성급하게 떨어진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시인의 성스러운 길이 분명히 대리석으로 다듬어져 있고 정교하게 지어진 건축물처럼 그 고대의 걸작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위에는 마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위대한 거의 뭐 신에 가까운 인간이 나의 예술성과 나의 시인으로서의 길을 판단하고 평가할 거야 라고 이상적으로 얘기했지만 현실이 어떻다라는 걸 이미 헬덜린이 알고 있어. 이미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이면 헬덜린 자기가 걸어갈 길이 현실이 어떻다라는 것, 이상과 다를 거라는 거는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아셨잖아요. 여러분들 고3 때 현실 역 같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셨잖아. 대학 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을까? 반신반의하셨죠, 그죠?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은 산맥처럼 이렇게 솟아져 있고 웅장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산맥을 이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요. 산맥이 웅장하지만 봉우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이상한 뭐 벌레도 보이고 누가 술병 까가지고 처먹고 나서 저기 구챙이에다가 갖다 버린 그 등산객 쓰레기도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벌레도 막 기어다니고 그리고 막 돌덩이가 커가지고 발 잘못 디디면 발가락 삐고 발목 나가고 그런 험난한 길이 똑같다는 거예요. 시인의 그 성스러운 길로 그 가는 과정과 현실적으로 다를 게 없다. 그리고 과감하게 흐르는 그 계곡 속으로 가지만 그 길은 결국 성급하게 가다가는 내리꼬라 박을 수 있다. 추락할 수 있다. 왜? 이게 경제적인 것을 보장해주는 길도 아니며 언제까지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숭고한 마음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을지에 대한 장담이 없었어요. 확신은 없었어. 물론 그러고 싶었겠지만 자기의 어떤 체질적인 한계, 환경적인 부분, 뭐 유전적인 여러 요소들, 뭐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헬덜린의 머릿속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스러운 길을 걸어가면서 인간의 선택이라는 게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길 때문에 결국에는 추락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은 길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러한 요소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이상적인 시 같지만 현실적인 것을 고려하면서 성스러운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인의 사명이 느껴지시죠? 그 바닥은 북방의 불꽃 구름처럼 달리는 발걸음의 디딤으로 출렁인다. 한마디로 걸어가고 있는 그 산맥의 바닥, 계곡의 바닥, 이 다듬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길들, 옥석을 깔아놓은 것 같지만 그 성스러운 길들은 결국 북방의 불꽃구름이라는 것은 안정되어 있는 그런 구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푸르르고 맑고 갠 하늘에 그 하늘에 보이는 뭉게구름이 아니라고. 불꽃구름이라는 것은 불안하고 흔들리고 동요되고 혼란스러움을 의미해요. 그리고 북방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냐면 어떤 이미지냐면 거칠고 투박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북방의 불꽃구름이라는 그러니까 이 시어는 한마디로 헬덜린이 그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것의 연장선상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마음과 심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달려나가 세차게 난 성공해야 되니까 시인으로서 사명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달려나가는 발걸음의 디딤이지만 그게 어때요? 평탄하고 안정적이지 않고 출렁출렁인다고 표현해요. 출렁인다. 굴곡이 많다. 잘못 디디면 빠진다. 즉 4연의 연장선상이겠죠. 5연 시작 부분이 그죠? 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미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말씀 안 드린 게 자줏빛하고 에메랄드 나오는데 여러분들 자줏빛이라는 게 옛날부터
뭘 의미했냐면 색감적으로 몽환적인 것을 많이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상과 현실의 어떤 그 경계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어떤 지성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몽환적인 세계에서 아직 나오지 못한 몽상가라든지 그런 몽환적 세계를 표현할 때 보통 자줏빛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줏빛이 에워싸 흐른다라는 것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앉아 있었던 이 심판대라는 것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상적이고 이러한 어떤 숭고한 위치에 있는 인간이 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꿈에서만 가능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염려를 함과 동시에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최고의 극찬을 보내고 있는 거죠. 자줏빛이 에워싸 흐르고 있는 그 심판대라는 것이. 그리고 에메랄드가 눈부시게 빛난다라는 건 뭐겠어요? 에메랄드가 눈부시게 빛난다는 것은 자연성을 의미합니다. 푸르름, 에메랄드, 그 색깔 자체는 헬덜린이 낭만주의 시인으로서 자연에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무시하면서 오직 그리스 인본주의적인 게 짱이고 자연적이고 이렇게 배경, 환경, 꽃, 풀, 나무 이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고전주의가 짱이야라는 그런 편협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조화를 추구했다. 고전주의적인 것과 낭만주의적인 것의 조화를 추구했던 낭만주의 시인이었다라는 것을 이런 부분에서도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꿈보다 해몽입니다, 여러분들. 시를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상. 읽는 것보다도. 현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어난 사실이 중요합니까? 그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의 발디딤은 연륜을 더하고 있는 구름 절벽 위로 무기 부딪히는 소리를 낸다. 말씀드렸다시피 발걸음이 출렁이고 빠질 수 있고 위태롭고 막 불같이 열정적으로 나가니까 무기 부딪히는 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치열하다라는 거야. 그냥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성스러운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 순탄한 게 아니야. 전쟁이라는 거죠. 이 성스러운 길은 뜨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내 마음을 막 달아오르게 만든다. 열정으로 충만하게 만든다. 숙련된 듯이 위대한 자 그를 둘러싸고 달린다. 시인이겠죠. 위대한 사람. 그를 둘러싸고 성스러운 그 열기는 같이 달려나간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방해물이 다가오고 방해작용이 다가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찰로 인해서 열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좀 물리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네 갑자기. 놀라운 듯 거기 친구 조국 먼 타국이 붐빈다. 놀랍게 그렇게 둘러싸고 열정으로 달려나갈 때 친구 조국과 먼 타국이 붐비는 건 뭐냐면요. 그러한 내 자신이 알려지고 진정한 내 가치가 타국에게 친구에게 조국에게 인정받는 순간을 헬덜린이 꿈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괴테하고 실러하고 하이네하고 이런 사람들만 보지 마라. 지금 누구야? 슐레겔 형제들만 그렇게 문예가 뛰어난 게 아니다. 노발리스만 생각하지 마라. 나도 있다. 나도 있다고 이런 거겠죠. 또 모기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나는 그 주위를 낮게 먼지 속에서 아니 위대한 자여 아니다 용기를 내어 다가가자. 지금 그것이 있을 때 가득. 자 여기는 뭐냐면요. 마지막 여는 다시 자기 처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 내가 이렇게 내 꿈을 펼치고 성스러운 시인의 사명을 달성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계속 모기가 날파리 같은 새끼들이 한마디로 막말로 윙윙거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는데 그 주위를 낮게 그의 주위는 그 시인의 주위겠죠. 거기를 낮게 막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나가는데 그것은 막 먼지처럼 막 혼탁하고 혼란스러울 거야. 그 위대한 문학인에게. 하지만 위대한 자여 아니다.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아니야. 용기를 내서 다가가. 그렇게 먼지가 있고 윙윙거리는 날파리 모기 같은 새끼들이 네 주변에 끌어들여도 끌어들이는 게 아니죠. 사실상. 끌려와도 다가와도 널 방해해도 용기 내서 나가. 시인으로서의 사명을 이루어내.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그것이 있을 때 가득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너가 젊을 때 왜냐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젊습니까? 애기잖아요. 지금 이 젊을 때 열정 가득할 때 하지 않으면 언제 할 거야? 나이 70세 먹고 류머티스 관절염 걸린 다음에 걷지도 못할 때 말도 잘 안 나오고 막 거의 뭐라 그래야 돼? 막 구강 구조가 똑바로 이게 근육이 잘 벌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발음이 막 새 나가고 막 잘
표현이 안 될 때 그때 할 거야? 아니지. 지금 젊을 때 해. 라고 표현하는 걸 수도 있고요. 지금 열정이 충만한 상태일 때 1년만 지나도 2년만 지나도 또 사람 일이 모르니까 지금 성스러운 시인의 사명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제일 강력할 지금 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라는 차원의 스스로에게 일종의 경각심을 던지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딱 짓겠습니다. 얼마나 이 시가 아름답고 숭고한지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 성스러운 길이라는 이 시가 헬덜린의 10대 시절 거의 뭐 마지막 부분에 막바지에 쓴 시 중에서 그 헬덜린적인 숭고함과 비장함, 웅장함이 특징인데, 그 시의 특징인데, 자기의 특징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시가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부연 설명과 해석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 같은 경우에는 두세 번 꼭 보세요. 예, 정말 좋은 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